오늘도 저녁 6시가 지나도록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뚜껑도 열지 않은 반찬 그릇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담근 깍두기와 어제 장을 봐서 끓인 된장찌개입니다. 혹시 오늘은 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날이 저물도록 초인종 소리는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켜보지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보던 그 화면이 혼자 보니 어쩐지 낯설고 멀게 느껴집니다. 리모컨 버튼을 눌러도 채널을 바꿔도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서운함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딸깍, 딸깍, 딸깍.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던 그 소리가 오늘 밤은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이 감정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감정 말입니다. 서운함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버린 것인지 구분도 잘 안 됩니다. 그저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은 참 많이 살았습니다. 많이 베풀고 많이 참고 많이 희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새벽잠을 줄여가며 도시락을 쌌습니다. 학교 운동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반차를 내고 학원비 때문에 당신 옷 한 벌 못 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전을 부쳤고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직장에서는 남들이 피하는 꾸준히를 도맡았고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밤새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는 지금 괜찮지 않아요 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당신 곁에는 그 긴 세월의 무게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서운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틀린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정이야말로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러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긴 세월 동안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베풀었습니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님께,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그 모든 관계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당신 자신의 그릇은 비어있지 않았습니까? 물이 넘치는 그릇으로만 다른 그릇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가득 차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그릇이 바닥을 드러내도록 비워가면서 남에게 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배움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것은 돌이켜보면 분명히 무언가 빠져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당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된다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30%를 남겨두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운함이 신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삶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내면의 신호. 그 빈 거실에서 느끼는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변화해도 된다는 삶의 청신호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천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정작 인간관계에서는 늘 상처받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불화, 연인에게 받은 상처, 학문 세계에서의 고독, 그는 그 모든 아픔을 철학이라는 언어로 승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는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붙을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이번에는 다시 추위가 엄습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가까이 가자니 상처받고 멀리 있자니 춥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이 발견한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찔리지도 않고 추위도 피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거리, 너무 붙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적절한 간격. 바로 그것이 고슴도치들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지만 너무 가까우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어쩐지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인간관계란 결국 완전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주길 바라고, 친구가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알아채 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기대 자체가 애초에 가능한 것이었느냐고. 모든 인간은 고슴도치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오래 함께한 가족도 결국 자기만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거리두기는 차갑게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는 것. 가까이 있지만 상대방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 들지 않는 것. 아끼지만 그 아낌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 통찰을 지지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경계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관계는 반드시 건강한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처음에는 친밀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특히 이 경계 긋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두면 냉정한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 피로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는 2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거리, 그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지금부터 당신이 배워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기술입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만 물러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오래도록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어서 굳이 입 밖에 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연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때로 자식의 삶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 들어가고 맙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 당신은 무슨 말을 먼저 했습니까? 자식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했을 때, 자식이 이사를 가겠다고 했을 때, 자식이 아이를 언제 낳겠다고 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런 말들이 입에서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그 사람 집안이 어떤지 알아봤어? 그 회사가 안정적이겠어? 그 동네는 학군이 좋지 않잖아.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를 안 낳고 뭐 하는 거야. 그 말들이 나온 자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사랑이었습니다. 걱정이었고 염려였고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자식의 표정을 기억하십니까? 잠깐 굳었다가 이내 화제를 돌리는 그 얼굴, 혹은 대놓고 짜증을 내며 엄마는 왜 항상 그래요?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 그 순간 당신은 섭섭했을 것입니다. 나는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저 아이는 저렇게 받아들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 그 억울함이 마음 한켠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식은 이미 오랫동안 그 결정을 혼자 고민해 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수십 번 계산하고 여러 사람과 이야기 나누며 마침내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나중에, 그리고 가장 용기 내어 꺼낸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식이 원했던 것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생각했구나, 잘 될 거야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 대신 걱정의 목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침범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자녀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자녀를 향한 가장 깊은 존중의 언어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20년, 30년을 키웠다 해도 그 자식의 삶은 자식 자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더 많은 경험을 가졌다 해도 자식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당신이 살아온 시대와 다릅니다. 당신의 지도가 자식의 지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러서야 합니다. 한 발, 딱 한 발만 물러서면 됩니다. 자식이 묻기 전에는 먼저 말하지 않는 것. 자식이 선택한 길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것. 자식의 집에 갈 때는 미리 연락하고 자식의 냉장고를 허락 없이 열지 않는 것. 자식의 양육 방식을 내 방식과 비교하지 않는 것. 명절에 며느리나 사위에게 살이 쪘네, 빠졌네를 말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결정적인 경계선입니다. 당신이 물러섰을 때 자식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심리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한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멀어집니다. 반대로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갑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 그 물러선 자리에 당신 자신을 채우십시오. 자식에게 쏟던 에너지의 일부를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식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식은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희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빛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오래 남는 선물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20대에 처음 만나 3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사람. 서로의 결혼식에서 울었고 서로의 부모님 장례식에서 손을 잡았으며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함께 김장을 담그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 가장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와의 대화가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남편과 다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며칠 후 다른 친구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살짝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 걱정을 털어놓았더니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친구의 눈빛에서 묘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했더니 어느새 그 소식이 오래된 지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습니다. 배신감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미세한 감정. 그러나 서운함이라고 부르기엔 분명히 무언가 금이 간 느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당신은 그냥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무게를 가집니다. 우리는 흔히 친밀함의 증거로 비밀을 공유합니다. 나만 아는 이야기를 상대에게 털어놓는 행위는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신뢰는 잘 지켜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이야기를 담아두기 힘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비밀을 유지하는 평균 시간은 놀랍도록 짧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친밀함 형성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신의 비밀을 들은 친구는 자신이 또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새로운 친밀함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닌 그저 인간의 본능적인 패턴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화가 풀립니까? 아마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친구를 악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 게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숙련된 플레이어는 절대로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게임을 즐기되 자신이 가진 패의 전부를 드러내는 순간 게임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게임을 오래 재미있게 이어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이라는 생각,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비밀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적절한 신비로움을 유지할 때 관계는 더 오래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현재 진행형의 상처는 나누지 마십시오. 남편과의 갈등, 자식과의 불화, 건강 문제처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 정리된 후에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처를 나눌 때 그 이야기는 가장 예민하고 가장 왜곡되기 쉬운 형태로 전달됩니다. 둘째, 돈 이야기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재산이 얼마인지, 자식에게 얼마를 보태줬는지, 노후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이야기는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돈은 관계의 균형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요소입니다. 셋째, 제3자에 대한 험담은 하지 마십시오. 함께 아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나누면 그 순간은 친밀해진 것 같지만 그 대화가 끝난 후 친구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저 사람은 남 험담을 저렇게 하는구나. 나에 대해서도 어딘가에서 저렇게 하겠구나. 험담은 단기적 친밀감을 주고 장기적 신뢰를 빼앗아갑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모두 꺼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도 대화입니다. 여백도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집니다. 오히려 적당히 감춰진 당신의 이야기가 친구로 하여금 당신을 더 궁금하게 만들고 더 오래 곁에 머물게 만듭니다. 내 패를 다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아끼는 품격입니다. 숫자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70%와 30%. 언뜻 보면 그냥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반복되는지 알면 조금 놀라실 것입니다.
자연에서 황금 비율이라 불리는 1대 1.618의 법칙처럼 인간의 삶에도 7대 3의 법칙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전체 결과의 70%가 상위 3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수분이 약 70%일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땅의 70%만 경작하고 30%는 쉬게 해야 땅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음악에서도 소리가 70%를 채울 때 가장 아름답고 30%의 침묵이 있어야 음악이 숨을 쉰다고 합니다. 왜 하필 7대 3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비율이 지속 가능성의 비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00%를 모두 쏟아부으면 반드시 고갈됩니다. 50%만 주면 관계가 균형을 잃습니다. 그런데 70%를 내어주고 30%를 스스로 간직할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가장 오래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법칙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그는 수천 쌍의 부부를 수십 년에 걸쳐 관찰하면서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부부와 결국 파탄에 이르는 부부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사랑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많이 헌신하느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었습니다. 긍정적 상호작용이 부정적 상호작용보다 5배 이상 많을 때, 즉 약 80대 20에서 70대 30 사이일 때 관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를 위한 여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여분이 바로 3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30%를 자꾸 포기하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 과부하, 오버러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장년 세대,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관계의 중심에 놓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고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는 것이 어른의 자세라고 교육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런 것을 바라면 안 되지. 이 나이에 내 것 챙기면 욕심 부리는 거지. 가족이 먼저야. 내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신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심리적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당신의 30%를 조용히 잠식해왔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잊은 자는 결국 타인에 대한 의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자원이 고갈된 사람은 타인에게 진정한 의미의 공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듯이 마음이 비어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30%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70%를 더 오래, 더 진심으로 줄 수 있게 하는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의 30%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순전히 내가 좋아서 한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 것,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은 것, 그것이 언제였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30%는 이미 오래전에 고갈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하루 중 딱 30분만 누구의 요청도 받지 않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에 무엇을 해도 됩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오롯이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괜히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지 틀린 것이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30%를 되찾아 가십시오. 7대 3.2 비율이 당신의 삶의 자리를 잡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가볍게, 더 따뜻하게, 더 오래. 혼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단어에서 쓸쓸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외로움, 소외감, 버려진 느낌, 특히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온 분들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혼자라는 단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 즉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고독은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이 말이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가 완성된다고 믿어온 분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대단히 해방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무언가를 연기합니다. 자식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부모를 연기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여유 있고 괜찮은 사람을 연기하고, 배우자 앞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연기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연기를 하루 종일 1년 내내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독은 그 연기의 막이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에 비로소 진짜 나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싫은지, 무엇이 무서운지,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그 목소리들이 고요한 혼자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떠오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과장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락하고 텔레비전을 켜두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앉아 있을 때 밀려오는 그 불편함, 그 정적을 견디지 못해서가 아닌가요? 그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분들일수록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후회가 있을 것 같고, 억울함이 있을 것 같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 문을 오랫동안 닫아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렇다면 고독을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의식적인 산책입니다. 이어폰을 빼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냥 걷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 바람이 귀를 스치는 소리, 나무잎이 흔들리는 모양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두십시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오롯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하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리가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한 머리 속에서 평소에는 바쁨에 밀려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가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세 번째는 아침 5분의 침묵입니다. 눈을 떴을 때 바로 핸드폰을 들지 마십시오. 그냥 5분만 창밖의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그냥 느껴보십시오. 이 5분이 하루 전체의 색깔을 바꿉니다. 네 번째는 혼자 밥 먹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혼자 먹는 밥이 가장 천천히 먹히고 가장 맛이 잘 느껴집니다. 오늘 점심 한 끼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밥알 하나하나의 감촉, 국물의 온기, 반찬의 색깔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고독은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익숙해질수록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공간.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들은 고독 속에서 자란다고. 세상의 모든 위대한 예술가, 사상가, 철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이 바로 이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했고 그 발견이 세상을 향한 가장 깊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혼자 있는 시간이 곧 당신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돌아온 그 사람을. 아니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입니까?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했던 것, 누군가의 요청에 그건 제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금방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십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아니오가 참 오래전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랫동안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거절했을 때 돌아오는 상대방의 표정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망한 얼굴, 서운해하는 눈빛, 혹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태도,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해서 차라리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들어주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거절은 아예 선택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착한 사람, 콤플렉스, 혹은 전문 용어로 people pleasing 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는 심리적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지만 안으로는 끊임없이 지쳐 있습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가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을 스스로에게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단순히 당신이 힘들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상대방이 어느새 당신의 수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혹여 당신이 한 번 거절이라도 하면 오히려 당신이 변했다며 섭섭해합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기대치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 것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당신의 의무가 아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과제의 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과제이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과제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이고 상대방의 과제입니다. 그것까지 당신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되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패턴은 말 한마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거절을 연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즉답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네 혹은 아니오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은 완벽하게 정중하고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거절하기 불편해서 하게 되는 일인가. 두 번째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지나치게 긴 설명을 붙입니다. 제가 그날 사실 몸이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쁜 편이라. 이렇게 길게 설명할수록 오히려 거절의 힘이 약해집니다. 상대방에게 협상의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짧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함께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거절을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이번에는 제가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장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부탁을 거절하려 하면 죄책감이 너무 커서 실패하기 쉽습니다. 먼저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연습하십시오.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권유받았을 때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보고 싶지 않은 텔레비전 채널을 상대방이 틀었을 때 나는 다른 걸 보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거절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중요한 것들을 거절하는 힘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거절 후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나면 처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그냥 옆에서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불편함인지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 불편함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묘한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거절이 주는 선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사람이야말로 관계 안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꺼이 하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관계에 대한 일종의 기만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내가 진짜가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모든 수락이 혹시 진심이 아닌 것들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거절하기 싫어서 눈치가 보여서 관계가 깨질까봐 억지로 한 네 말입니다. 그런 내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결국 지치게 만듭니다. 반면 진심에서 우러난 내는 다릅니다. 그 안에는 에너지가 있고 온기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신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거절은 자존감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절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많이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알에서 비롯된 거절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언어입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연습해 보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그 한 번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텅 빈 거실의 서운함에서 시작해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를 지나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황금 비율의 심리학, 고독의 가치, 그리고 거절의 품격까지 어쩌면 걸어오는 내내 마음 한켠이 무거웠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중간중간 눈시울이 붉어지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당신의 어딘가에 닿았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무처럼 들립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할 자격을 갖추고도 남을 만큼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헌신이, 그 수많은 희생이, 그 이름 없이 흘린 눈물들이 모두 당신에게 행복할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살아왔을까요? 행복이 조건부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남편이 알아주면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행복하다고.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내가 얻어내야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이에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절대로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이 잘 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남편이 알아준다 해도 또 다른 서운함이 생깁니다. 외부의 조건으로 채우는 행복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항상 모자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안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다리는 꺾을 수 있어도 내 의지는 꺾을 수 없다. 자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심지어 건강한 몸도 없었던 그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내면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식이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세상이 변해서 내가 설 자리가 좁아진 것 같다고, 그 무엇도 당신의 내면에 있는 그 빛을 꺼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빛을 다시 켜는 방법,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온 30%입니다. 70%는 여전히 베푸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속한 관계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따뜻하게, 진심으로 베푸십시오. 그 70%는 당신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30%는 당신 자신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그 30%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가고 싶었지만 혼자 가기 민망했던 그 카페에 가십시오. 먼지 쌓인 책장에서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 못했던 책을 꺼내 드십시오. 젊은 시절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놓은 그 취미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차 한 잔을 홀짝이십시오. 오래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혼자든 같이든 떠나십시오. 이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나이에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 오랜 세월을 버텨온 이유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행복을 이제 지금 이 순간에 꺼내 쓰셔도 됩니다. 아니, 꺼내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생의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본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때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을 10년 후에 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한 얼굴로 살아갈 때
자식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안도감을 줍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자식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허락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늙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당신이 빛날 때 당신 곁의 사람들도 그 빛을 받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그 웃음이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당신이 고요할 때 그 고요함이 주변을 안정시킵니다. 당신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이 넘쳐 흘러 자연스럽게 주변을 적십니다. 억지로 퍼주는 물이 아니라 스스로 넘쳐 흐르는 샘물처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딱 5분만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잘 살아왔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나는 이제 조금 달라져도 된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어쩌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비로소 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흘리셔도 됩니다. 실컷 흘리셔도 됩니다. 그 눈물이 마른 자리에 새로운 당신이 시작됩니다. 70%는 세상을 향해, 30%는 자기 자신을 향해. 이 단순한 비율이 당신의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황금 열쇠입니다. 당신의 30%를 되찾으십시오. 그 30%가 당신입니다. 그 30%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30%가 충만해질 때 비로소 당신 삶의 100%가 완성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